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구로동에서 오래전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18살 때의 일이네요. 그날은 한참 떠들썩하던 월드컵이 열리고 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구로동에 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사는 동네라 하루가 멀다 하고 가곤 했죠. 그날 역시 더위에 땀 삐질삐질 흘리며 놀다 보니 하루도 저물고 밤이 되었는데, 안산이라는 먼 곳에 이사한 저희 집을 가려면 영등포까지 가서 또 안산행 버스를 타야만 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놀러왔던 탓인지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었고, 근처 사는 친구네 집에서 자기로 하고 미친 듯이 또 놀았습니다. 제 성격과 친구의 남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들이 좀 더 많은 관계로 밤늦게까지 남자애들과 있었으니 우리에겐 두려운 것이란 없었죠. 든든한 남자들도 있으니 재미있는 생각이 나더군요. 야, 우리 학교 가자. 진짜? 후회 없지? 안 그래도 거기 요즘에 귀신 나온대. 나랑 대화한 남자 A라는 아이는 저랑 4년 정도 알고 지낸 남자애입니다. 평소 대담하고 유머러스하고 의리가 강해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친구였죠. 이 친구는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무당집에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친구였습니다. 잘 사는 부모 덕택에 모든 부적이란 부적은 집에 허다했고, 귀신을 보는 그런 친구라 무당과 친했죠. A가 가자고 하니 친구들은 모두 A를 믿고, 귀신이 보이면 냅다 뛰기로 결정하고 근처 영서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교문에서부터 벌써 오는 여자애들 때문에 더 들어가지도 못하고, 투덜거리는 남자애들이랑 같이 우리는 모두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로동에 사시는 분은 알 거예요. 지금은 삼성레미안이 있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쪽의 골목. 영서중학교에서 걸어나와 레미안 쪽으로 걷다 보면 슈퍼를 가기 위해 꼭 지나가야 하는 골목이죠. 11시가 넘어가고 골목엔 가로등 2~3개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니네 때문에 재미 하나도 없잖아. 쟤는 울지도 않는데 너넨 왜 다 질질 짜고 난리야. 울지도 않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는 절 보고 남자애들은 대단하다더군요. 여자애들은 다리가 풀리고 슈퍼가 보이길래 가서 물이나 사 마시자는 목적으로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 근처에는 작은 절 같은 곳도 많아서 더 무서웠죠. 두리번 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가던 그때였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가, 옆에 보지 말고. 겁에 질린 남자애들과 저희 여자애들은 순간 멈춰섰고, 갑자기 욕까지 하며 명령하는 A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 용기 내어 눈동자만 양쪽을 살폈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리면서 이런 게 공포구나 싶더군요. 친구를 부축하던 저도 모르게 친구의 팔을 놓고 골목 끝을 향해 냅다 뛰었습니다. 깍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뒤에 있던 친구들도 같이 뛰었습니다. 역시 A는 침착하게 걸어 나오더군요. 제가 본 건 분명 귀신이었습니다. 슈퍼에서부터 새 건물 뒤에 있는 한 창고 건물이었죠. 15cm 정도의 문이 열려 있었고 마주 닫는 형식의 문인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는데 좁은 틈으로 보이는 재봉틀, 그리고 너저분한 사과 박스들, 그리고 문틈의 맨 아래쪽엔 분명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땐 무작정 달렸지만 생각해보니 엎드려 있지 않은 이상 있을 수 없는 여자의 얼굴. 그리고 가장 절 겁에 질리게 했던 건 평소 머리가 자주 아프다는 제 베스트 프렌드인 친구의 얼굴이었거든요. 그 15cm 정도밖에 안 되는 문틈 사이로 여자의 머리가 귀까지 뚜렷하게 보이는 건 미칠 듯이 무섭고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여자애들은 달리다 지쳐 길바닥에 쓰러져 울고, 남자애들조차도 후들거리는 다리는 어쩔 수 없는지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A 다음으로 제일 처음 발견한 저도 털썩 주저앉았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A는 울고 맥 빠진 친구들을 부추기며 눈썹을 그리는 펜슬로 슈퍼에 붙어있는 광고지를 찢어 그림까지 그려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며 우는 여자애들도 곧 그림을 보더니 다시 한번 가보자고 하더군요. 궁금하긴 했던 거죠. 다시 걸어가는 골목 안. 아까보다 더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한여름인데도 추워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간 창고 앞에서는 역시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본 사람은 저와 A군 딱 2명이니 그 후로 그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합니다. 그 친구의 형상의 귀신 여자도 그 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사건 때문이었을까요? 제 베스트 프렌드 그 친구는 교통사고라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지금은 완쾌되어 가끔 부러진 코가 아프다며 엄살도 부리곤 하는 20살의 어린 성인이 되었지만 그때 사건 이후로 그 구로동 창고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덜덜덜 떨곤 했죠. 그 근처 사시는 분이나 구로동에 거주하시는 분은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구로동이 원래 안 좋은 아군의 기운이 감도는 동네라 하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 땅속. 집이 가난한 현우.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는 수입도 변변찮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온천을 찾기 위해 땅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현우 역시 아버지를 따라 이리저리 이사합니다. 아버지는 늘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현우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아버지를 따라 어느 한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학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 학교에는 수진이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는 현우와 잘 놀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땅속의 요정이라는 동화를 읽었습니다. 그 동화는 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땅속의 요정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동화책을 읽은 현우는 뭔가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집에 가서 수진이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수진이와 아버지가 일하는 온천을 발견하는 곳에 갔습니다. 수진아, 이 밑에는 땅속의 요정이 있을 거야. 그러자 수진이가 그 동화 말이구나. 정말 있을까?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 한번 편지를 써서 밑에 내려보자. 현우와 수진이는 편지를 썼습니다. 땅속의 요정에게. 안녕, 나는 땅 위에서 사는 현우라고 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정말 답장을 보내줄까? 물론이지. 현우는 온천을 발굴하기 위해 파놓은 구멍 밑으로 도르래의 바구니를 연결해 편지를 담아서 내렸습니다. 수진아, 내일 한번 다시 와보자. 그리고 그 다음 날 현우와 수진이는 구멍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르래를 당겨 바구니를 보았습니다. 있다. 답장이 있어. 그 답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배고파. 이게 무슨 뜻이지? 배고프니 뭘 달라는 건가? 수진아, 너 빵 먹고 남은 거 있지? 그거 줘봐. 현우는 바구니에 빵을 담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밑에서 쩝쩝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우는 다시 바구니를 잡아당겼습니다. 수진아, 이거 잘 안 당겨져. 도와줘. 수진이와 현우는 있는 힘껏 줄을 당겼습니다. 그러자 바구니에는 편지와 커다란 금덩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주신 동그란 모양의 음식은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고 이것은 그 보답이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 음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우는 그 금덩이를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디 써돌아다니다가 온 거야? 이렇게 말하다가 현우가 들고 온 금덩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온천 판다고 만든 구멍에서. 아버지가 서둘러 외쳤습니다. 빨리 따라와. 현우와 아버지는 그 구멍에 갔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그 구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구멍 밑이지? 빨리 말해. 현우의 아버지는 바구니에 타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우의 아버지의 생각은 그 구멍 밑에는 분명히 금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우의 아버지가 밑으로 내려가고 5분 후 현우와 수진이는 바구니를 다시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는 또 편지와 금덩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신 음식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쫄깃하고 빨간색 물이 많이 튀는 게 흠이더군요. 하지만 아주 고소하고 맛있더군요. 이건 그 보답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공군 내무실 괴담. 제 친구는 공군입니다. 훈련소 시절 들은 얘기를 합니다. 몇 소대인 것까지 다 말해줬지만 제가 아직 군대를 안 가서리 다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훈련소에서 교관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제 친구가 군대 가기 5년 전쯤에 어느 날 내무실에서 어떤 사람이 신발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자기 관물대에다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별 내용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죽은 이유도 남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끼리 죽은 이유에 대해 분분했지만 끝내 이유는 알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그곳이 집에서 너무 멀고 힘들고 여자친구도 못 보고 이런 이유일 거라고 하더군요. 교관들은 관물대에 남긴 유서를 지우기 위해 갈색 낙하로 관물대를 칠해버렸는데요. 그거 하나만 칠하기 뭐해서 그 내무실의 모든 관물대에 갈색 낙하로 다 칠해버렸답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내무실에서 사건은 터지게 됩니다. 그날 밤 그 자살한 사람이 쓰던 자리에서 자던 사람이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는 알 수 없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그 사람은 눈이 까뒤집어져서는 계속 중얼중얼 대더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관물대로 달려가서는 손톱으로 관물대를 마구마구 긁더랍니다. 갈색 라카로 가려진 그 유서가 써있던 부분을요. 그 후에 겨우 다른 사람이 관물대에서 그 사람을 떼어냈고요. 바로 병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그 내무실에서 계속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하더군요. 얼마 후 그 내무실은 폐쇄되었고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친구의 실화괴담. 은혜랑 시영이랑 같이 과외를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은혜가 자기 사촌 오빠의 무서운 경험담을 이야기해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은혜 사촌 오빠가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셔서 친구랑 같이 놀려고 친구를 집에 불렀대요.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는 집에 잠깐 온다고 하셔서 마중을 하러 나갔대요. 그 집이 빌라인데요. 오빠네 집은 3층이었고 빌라 현관을 나서면 앞에 가로등이랑 전봇대가 골목으로 쭉 이어진 좀 으슥한 골목이었어요. 그때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어서 가로등이 다 켜져 있었는데 가로등 밑에 웬 검은 옷의 여자가 서 있더래요. 이상한 느낌에 계속 쳐다봤는데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여자 눈이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오싹한 느낌 때문에 엄마도 잊어버리고 허둥지둥 올라오다가 중간에 계단 사이에 보면 창문이 있잖아요. 그 창문으로 밑을 내려다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급하게 집에 들어온 다음에 혼자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맞다, 엄마 데리고 오는 걸 잊었다. 근데 나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어.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아까 전에 너 따라 들어오던 검은 옷 입은 여자 너희 엄마 아니야? 라고 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엄마는 온다고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대요. 둘이서 무섭다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은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래요. 과외하는 곳 구조가 시영이 뒤에 큰 창문이 있고 은혜는 창문을 마주보고 있는 위치였거든요. 시영이가 깜짝 놀라서 은혜 보고 왜 그러냐고 막 물으니까 은혜가 하는 말. 방금 전에 창문에 웬 하얀 게 보이길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자 모습 하고 있더라. 그 집은 4층이거든요. 정말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와서 지켜보는 건가요? 그럼 지금 내 뒤에도. 5번째 이야기, 꿈과 현실. 어느 날 아침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꿈을 자주 꾸는 편이 아닙니다. 1년에 많으면 3번 정도. 물론 제가 인식하는 꿈을 말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기억하는 꿈들 중 3년 정도 전에 이사 간 후로 만날 수 없었던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거기는 오락실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게 뭐 별거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그 꿈을 꾸고 그날 책 대여점에서 책을 빌려보다가 갑자기 그 꿈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친구 집으로 발걸음이 갔습니다. 아파트 204호에 살던 친구였는데 그 당시 제 나이가 20살 정도였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초인종을 눌렀더니 제 친구가 웃는 얼굴로 나오더군요. 그때의 황당함이란 이사 온 지 일주일 되었다고 하더군요. 수원 살다가 다시 서울로 전에 살던 집으로 이사 온 거죠. 전 그때 처음으로 예지몽이란 것을 믿었습니다. 이 일은 사실 무서울 것이 없고 좀 신기한 축에 속합니다만 다음 이야기는 좀 무섭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이 이야기를 한 적은 단 한 번 있습니다. 이번이 2번째네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이른바 유체이탈이란 것을 꿈에서 경험했죠. 제가 제 몸에서 빠져나온 후 하늘을 나는 겁니다. 하늘빛은 회색빛이고 한참을 날더니 어느 지점에서 멈추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주위를 살폈는데 아래를 보니 산이 있고 건물 하나가 보이더군요. 제법 큼지막한 건물이었어요. 먼 상공에서 보는 기분이었는데 갑자기 제 시점이 건물 쪽 그러니까 지면 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땅바닥에 누워 있더군요. 얼굴은 보이지 않은 채로 얼굴 주위로 피로 보이는 것이 흥건한 것이 꿈인데도 섬뜩한 것이에요. 저는 안 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 얼굴이 순간 확대되면서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 놀라움이란 하늘에서 날고 있던 저는 그 놀라움의 땅으로 곤두박질 쳤죠.
그러면서 잠에서 깼답니다. 죽어있는 사람의 얼굴은 제 얼굴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전 군대를 갔답니다. 21살에 들어가 논산에서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광주 상무대라는 곳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전차 정비를 주 보직으로 훈련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당 교관이 산에 풀이 많이 자랐다고 수업 중에 15명만 지원해달라고 담당 교육관님께 말하는 겁니다. 교육관이 교육 지겨운 사람 15명만 빨리 나와라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좋아서 뛰어나갔죠. 15명보다 더 나와서 줄을 섰답니다. 늦게 선 사람부터 자르는 거죠. 제가 15번째로 딱 걸렸는데 이상하게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전 가끔 감을 좀 믿는 편인데 뭔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 늦은 동기에게 양보를 했죠. 그러고 수업을 듣다가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도 작업하러 나간 친구들은 산비탈에서 나서 작업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쉬는 동기들끼리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안 나가길 잘했네. 쟤들 아직도 작업하느라면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담배 한 대 피우면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쭈뼛서는 겁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다가 무서운 상상을 할 때처럼요. 그래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 무심코 땅바닥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제가 1년 전쯤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제가 땅바닥에 누워있던 그 장소. 건물은 산을 깎아서 만들어진 건물이라 산 쪽 제초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 경사도는 대략 80도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지만 그리 높지 않은 작은 산. 작업하다 실수로 굴러떨어지면 딱 제가 본 바로 그 장소로 떨어지기 좋은 장소더군요. 그때의 섬뜩함이란 동기들은 아무 사고 없이 작업을 마쳤지만 저는 그 후로 교육이 끝날 때까지 그 장소 근처는 가능하면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번 세상이 살기 싫어서 안 좋은 일을 했던 적이 있답니다. 아마 19살 때로 기억되는데 그 후론 위에 일들이 2번 있었고 그날 결심한 날도 섬뜩한 일이 있었죠. 얼마 전 인터넷으로 영화를 다운받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사람은 죽기 전에 약 2분간 시간이 멈춘다고 하죠. 그리고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진다고.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제가 팔목을 긋고 수면제를 약 60알 정도 먹었는데 안 죽더군요. 물론 병원도 안 갔었죠. 잘 사는 집이 아니라서요. 사람이 쉽게 안 죽는다는 걸 그때 알았답니다. 여하튼 약을 먹고 대략 30분 후쯤인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아직도 제가 그때 본 게 현실인지 아니면 약 기운인지 구별을 못하겠지만 집 앞에서 약 15m 나왔는데 제 키보다 2배쯤 되는 하늘 높이의 머리가 3개가 떠 있는 겁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었는데 2사람은 남자고 1사람은 여자였는데 몹시 괴로운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무척 놀랐죠. 그래서 다른 곳을 보다가 다시 하늘을 보니 없더군요. 그러고선 방에 들어와 누웠는데 벽에 옷걸이 못에 걸려진 옷이 마치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선 제가 정신을 잃었는데 꼬박 3일이 지나서 깼지요. 깨어보니 어머니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군요. 사람이 할 게 못 됩니다. 목숨 끊는다는 건. 고아로 태어났으면 모를까 부모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아프게 하는 건 정말 곤란한 일이죠. 그때 이후론 전 세상이 짜증나고 싫더라도 그런 생각을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병원을 안 간 덕인지 대략 반년 정도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았죠. 만약 저처럼 잘못된 일을 생각하신 분들은 좀 더 세상을 사는데 다른 관점으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일 동안 저는 누워 있으면서 단 한 가지 기억만이 떠오릅니다. 춥다, 춥다. 그러고선 계속 웅크렸죠. 제 몸이 아기만 한 크기로 변할 정도로 물론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제 스스로 느끼는 크기. 컴컴한 암흑에 한 줄기 빛도 없고 춥기만 했죠. 다른 어떤 느낌도 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추웠어요. 깨어났을 때도 그 춥다는 느낌이 정도를 넘어서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깨어났죠. 그래서 전 환생이나 넷세를 믿지 않습니다. 다만 죽으면 다른 무엇 혹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당시의 느낌으로 존재할 거라 여깁니다. 6번째 이야기, 악마.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지난 여름이었어요. 그때 그녀는 음료수를 먹고 있었는데 웃다가 옷에 다 흘려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다가가 닦아주었죠. 처음엔 변태로 오인받아 뺨까지 맞아버렸지만요. 하지만 그녀는 나중에 제 진심을 알았는지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온 동네 방네 소리 지르고 다녔죠. 나 데이트 한다 하면서요.
그녀와 전 행복했어요. 날마다 서로에게 전화하고 데이트도 했어요. 언제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잠들어서 잠에서 깨보면 전화기를 귀에다 대고 자고 있었다니까요. 정말로 행복했어요. 미쳐버릴 만큼. 그 자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 자식이 누구냐고요. 정말 못 믿으실 거예요. 사실 그 놈은 악마예요. 천사 같은 그녀를 꼬셔서 악마로 만들려 한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그녀에게 나타나고부터 그녀는 저를 피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몰래 조사해봤죠. 대기업에 다니고 외제차를 몰고 최고급 빌라에 살고 준수한 외모. 전 그 남자에 비해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포기하려고 했죠.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정말 사랑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 그 놈의 진짜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저는 그 녀석이 살고 있는 빌라 맞은편에 숨어 창으로 엿보고 있었죠. 막 샤워하고 돌아왔는지 벌거벗은 채로 머리를 닦고 있더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녀석의 엉덩이 가운데에 꼬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 녀석의 엉덩이 가운데에 아주 긴 꼬리가 나 있었죠. 끝은 창처럼 뾰족했고 피부와 매치가 안 되는 빨간색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그 녀석은 그 꼬리를 숨기려고 다리 한쪽에 길게 붙이더군요. 어찌나 꼬리가 길던지 발꿈치까지 닿으려고 했죠. 그 녀석이 잠옷을 입고 TV를 보고 있는데 밖에 누가 온 모양이더군요. 문을 여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매우 위험하게 생긴 여자였는데 매우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 녀석을 마구 밀면서 고함을 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자의 얼굴에서 송곳니가 솟아나기 시작하고 겨드랑이에서 박쥐 같은 날개가 옷을 찢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발톱을 세우면서 그 녀석에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녀석은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그 여자의 머리를 잡더니 그대로 소나기 힘으로 터뜨려 버렸죠. 끔찍했어요. 방 안엔 온통 여자의 피가 튀어 있었고 머리가 없는 몸에서는 검은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죠. 그 녀석은 잠시 쓴 인상을 짓더니 집게 손가락으로 허공을 쭉 찢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자 거짓말같이 허공이 찢어지면서 조그만 괴물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괴물들은 방 안을 휘젓다가 그 녀석이 여자를 가리키자 마구 달려들어 그 여자를 먹어대기 시작했죠. 핏자국 하나 남김없이 핥아먹더라고요. 심지어 그 녀석의 얼굴에 튀어있는 피까지도 다 핥아먹더군요. 다 먹은 후 그 허공에 찢어진 틈새로 다시 들어가더군요. 그 녀석이 누군가를 죽였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인지 괴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죽인 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녀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더군요.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녀석에게 나의 사랑하는 그녀도 당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제가 본 것을 그녀에게 그대로 말해줘봤자 그녀는 저를 미치광이쯤으로 생각하겠죠. 어떻게 저 녀석에게서 그녀를 구해낼 수 있을까? 그건 그 녀석의 실체를 그녀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였어요. 사진이요. 저라고 왜 그런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그 녀석은 후에도 이상한 괴물들을 여러 죽였는데 그 장면을 저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담아냈죠. 하지만 사진에는 그 녀석이 찍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진에 찍히지도 않다니 확실한 방법은 역시 그녀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뿐이었죠. 저는 그러기 위해선 약간의 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그 놈을 잡아놓고 그 놈을 죽이려 하는 스토커 역할을 계획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처지에 처하면 그녀 앞이라도 본성을 드러낼 테지요. 저는 죽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악마가 그녀 곁을 떠난다면 무엇이라도 할 생각이었거든요. 드디어 작전을 시작할 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녀와 그 녀석이 단둘이 식사하고 있는 방에 몰래 뒤시장에서 구입한 최면가스를 뿌렸습니다. 전쟁에 사용하는 거라더니 과연 그 괴물도 단숨에 잠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묶어 제 집 지하실에 묶어두었습니다. 얼마나 독한 최면가스던지 하루가 지나서야 서서히 깨어나더군요. 저는 진실을 위해서 제 맡은 역할에 열중했습니다. 그녀에게 미친 스토커처럼 울부짖으며 애원하고 때론 협박하며 무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 녀석에게는 고문까지 했죠. 그런데 그 녀석 정말 독하더군요. 손톱과 발톱을 하나씩 뽑아내는데도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고 애처럼 질질 짜는 연기를 하더군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던지 그녀가 저를 나쁜 놈이라고 욕까지 하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그 녀석을 점점 더 괴롭혔죠. 이 녀석 한번 당해봐라.
정체를 빨리 드러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녀석이 죽어버리더군요. 너무 허무했어요. 악마가 인간에게 죽다니. 그녀는 충격을 받았는지 그대로 쓰러지더군요. 저는 너무 허무하고 내가 한 짓에 현실감이 없어서 제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악마가 죽어 있는데요. 좀 치워가실래요? 하고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렇게 잡아가네요. 그리고 제가 미쳤다고 판결하고는 당신에게 이렇게 정신과 상담까지 받으라고 하네요.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녀는 악마에게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봐요 당신, 표정이 왜 그렇죠? 악마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 녀석은 손톱 발톱이 다 뽑히고 혀 깨물고 죽었단 말이야. 왜 날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악마는 죽었어. 악마는 죽었다고. 내가 악마에게서 그녀를 지켰단 말이야. 틀렸어요. 민우 씨. 악마는 죽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 정신과 의사가 미쳐버렸나? 그래서 요즘 그 녀석이 지옥에 오질 않았었군. 이럴 수가. 저 의사의 머리에 불은 언제부터 솟아나 있던 거였지? 언제부터 송곳니가 입 밖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길었던 거야? 등에 박쥐 날개는 도대체 언제? 틀렸어요. 민우 씨. 악마는 죽지 않아요. 다만 죽은 것처럼 보일 뿐. 거울을 봐요. 나는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나의 모습을 보았다. 그 녀석이었다. 그 녀석이 거울에 비치고 있었다. 젠장. 언제 살아난 거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모습이에요.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다. 내 손에는 털이 잔뜩 나 있었고 송곳니는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길었다. 하지만 내가 악마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이 근원적인 욕망과 탐욕들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악마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마는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녀를 잃은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악마가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채 질투와 욕망을 양분으로 자라고 있었지요. 나는 박쥐 날개를 퍼덕거리며 지옥으로 날아갔다. 지금은 울고 싶다. 나는 결국 그녀를 악마에게서 지켜주지 못했다. 7번째 이야기, 특이한 소년. 난 오늘 특이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난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소년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현실화된다는 그런 이야기지. 무언가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분명 가능해요. 진지한 얼굴로 말하는 녀석의 순진한 눈망울은 나로 하여금 그 터무니없는 말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 말이야,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일 수 있어? 증명하는 것 정도는 쉬워요. 제가 강하게 염원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겠니? 그 소녀는 눈을 감고 무언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던 그 소년이 서서히 움직이는 듯 하더니 소년의 손 위에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100원짜리 동전이 생겨났습니다. 뭐야 이게? 위쪽은 동전이 맞는데 반대쪽은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제 한계예요. 확실히 놀라운 능력이긴 했지만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던 중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던지라 9층까지 걸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오랜만에 걸어서인지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배를 거칠게 누르고 있습니다. 아침이지만 피곤한 나머지 더 잠을 자고 싶은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배를 누르는 손은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서서히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졸린 목소리로 말하며 대충 옷을 걸쳐 입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 소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저씨는 조금 있다가 일 나가봐야 되거든. 그리고 내 집은 어떻게 찾아온 거니?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할게요. 자물쇠를 풀고 그 소년을 들여보내주자 소년은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한다면서. 한동안 가만히 있던 소년은 서서히 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골똘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들고 마주잡았던 손바닥을 펴자 거기엔 완전한 100원짜리 동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지? 마술을 쓴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 소년은 그렇게 내 앞에서 100원짜리를 이리저리 돌려 보여줬습니다. 조금 큰 걸 만들다 보니 집중력이 높아져서 그런지 작은 건 완벽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조금 더 큰 걸 만들 수 있게 되면 이야기해주지 않으련. 큰 거라면 확실히 이용해 먹을 수 있겠어. 얼마 후 그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난 그 소년을 통해 돈과 여자를 공급받았습니다. 물론 가짜였지만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엔 더없이 좋았습니다. 돈은 주로 음식을 사는데 소비했고 여자는 하룻밤을 치르고 죽이는, 배를 갈라봤자 장기가 쏟아져 나와 물로 바뀌는 가짜였지만 여하튼 그런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살인, 아니 인형들을 죽였습니다. 소녀는 나에게 내가 말하는 종류의 인간들을 만들어냈고 난 그것들을 난자하며 일종의 쾌락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만들어진 인형. 저항도 하고 생각도 있지만 죽여봤자 장기는 물로 변합니다. 내 욕구는 충족됐지만 뭔가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난 서서히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왜 나에게 잘해주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잘해주는 거지? 당신은 제 유일한 친구니까요. 넌 친구가 없니? 당신밖에 없어요. 갑자기 소년이 외로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부모님은 안 계시니? 제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자 절 죽이려 했어요. 소년의 동공이 서서히 커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 소년의 말은 왠지 모르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안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했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당신은 제 소중한 친구인걸요. 그래, 소중한 친구.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소녀는 대답 없이 날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내가 나에게 해주는 그 모든 것은 헌신적이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나도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까 해. 무슨 소리죠? 너 만나고 나의 생활은 쾌락만을 위해 한 삶이었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야. 비생산적이라는 것만 빼면 말이지. 조금 더 좋은 걸 만들어내 볼게요. 소녀는 금방이라도 울 듯한 얼굴로 나의 팔을 잡으며 강하게 소리쳤습니다. 난 혼자 있고 싶지 않다고. 난 소년의 팔을 떼어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넌 마약 같은 존재야. 난 정상적인 삶을 살겠어. 가끔씩 놀러 오는 건 막지 않겠어. 그래. 내가 필요 없다는 거군. 소년이 고개를 들고 현관을 향해 서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기에 난 좋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날 부릅니다. 소년이었습니다. 뭐라 말을 하고 있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안 들려. 더 크게 말해봐. 소년이 몇 번 더 소리치다 내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라치곤 체념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로 가만히 앉았습니다. 갑자기 집이 서서히 확실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난 다급한 심정으로 창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만둬. 뭘 할 작정이야. 그만두라고. 나의 목소리는 소년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고 내 집은 완전히 투명해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지상을 향해 비행했습니다. 소년이 다가와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친구였어. 왜 날 버린 거야? 멍청하긴. 난 말없이 소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안 죽었나 보군. 소년이 갑자기 내 머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소년이 나의 고개를 들어 나의 복부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있어야 할 장기들은 없고 단지 물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처음으로 만든 인형이었어. 당신의 집도, 당신이 먹은 음식도 소중하게 다뤄줬더니 그 뒤의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난 소멸하겠지. 이 세계도 그 소년에 의해 만들어진 건 아닐까. 8번째 이야기, 해수욕장의 민박집. 저는 해수욕장에서 친한 형님분들이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일을 좀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제트스키, 민박, 튜브, 해변 단란주점 등 여러 장사를 하시는데요. 저는 낮에는 튜브 대여를, 밤에는 단란주점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낮에는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고생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서빙을 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덧 폐장 시간이 다가왔어요. 태풍이 와서 장사도 잘 안 되어서 손해를 좀 봤죠. 그래서 폐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형님 한 분은 민박집에서 계속 지내며 술로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민박집은 오래된 2층 건물이에요. 1층에는 카운터방과 큰 방 2개, 마당 건너편에 작은 방 7개 정도가 있는 구조예요. 작은 방 쪽에는 형님 한 분이 술을 드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카운터방에서 소설책을 읽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읽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쯤 되었더라고요.
카운터방은 큰 베란다 같은 창문이 있어서 백사장과 도로가 보여요. 그래서 아침에 햇빛이 들어와서 잠이 깰까봐 커튼을 쳐놓고 방문도 잠궈 놓았어요. 잘 준비를 하고 불을 끄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벨소리 제목은 투우사의 노래였어요. 보통 핸드폰에 기본 벨소리로 있어서 알고 있었죠. 그냥 형님 핸드폰 알람 벨소리인가 싶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10분 넘게 계속 들려오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시간에 알람이 울리나 싶어서. 워낙 예민한 형님이라 시끄럽다 싶으면 바로 깨시는데 10분 동안이나 형님이 안 끄고 계시진 않을 거고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꼬르륵거리며 아파오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려고 하니까 전에 손님 중에 우리 화장실 지붕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수영복을 입은 7살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지붕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본 손님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한때 그 이야기 때문에 다른 민박에서 소문을 내서 손님도 많이 뺏겼죠. 그 일로 다른 민박 주인하고 말싸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일하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안 믿고 지냈죠. 그 생각이 떠오르니 갑자기 무서워져서 화장실 가기가 약간 두려워졌어요. 제가 겁 많은 편은 아닌데 폐장하고 나서 사람들도 없고 벨소리도 신경 쓰이고 하지만 너무 배가 아파서 가기로 했어요. 랜턴을 들고 화장실로 갔죠. 아직도 벨소리가 형님 방 쪽에서 들려왔어요.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배가 너무 아파서 볼 일을 먼저 보기로 했어요. 볼 일을 보고 나오면서 지붕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형님 방에 가려고 하니까 형님 방에 형님 말고 누가 있는 것 같았어요. 벨소리는 더 이상 안 들리고 여자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그래서 난 형님이 여자를 불러서 주무시는 건가 싶어서 그냥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누웠어요. 방에 누워서 어떤 여자가 와서 자는가. 나도 여자랑 같이 자고 싶다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 아시죠? 자다가 이상한 느낌에 번쩍 눈이 떠질 때. 저는 창문 반대로 누워 있었는데 창가 쪽에서 뭔가 날 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개를 살짝 돌려서 창문을 봤어요. 거기에 창문 건너편에 뭔가가 서 있어요. 창문이 커서 사람 허벅지에서부터 상반신이 다 보이는 창문인데 그 창문 건너편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귀신이라고 느껴지는 물체가 있어요. 그 형체는 할아버지 모습인데 새마을 마크가 있는 모자에 할아버지들이 자주 입으시는 베이지색 체크무늬 점퍼, 하의는 녹색 추리닝이었어요.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얼굴과 목이 보였는데 색깔은 시퍼런 멍든 색깔. 시체에서나 볼 듯한 색깔이었어요. 거기에 얼굴에는 눈알이 없었어요. 전 누운 채로 기절했어요. 시간이 좀 흘렀을까요? 전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다시 멍하니 창문을 봤어요. 커튼이 확 걷혀 있고 그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일단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형님이 서 계셨어요. 대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냐? 미안하다. 형이 도와주러 가야 하는데 많이 놀랐지?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되물으니까 형님이 카운터 쪽으로 귀신이 가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했다면서 나도 꼬마 귀신 때문에 못 일어나서 그랬다는 둥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만 하셨어요. 자세히 이야기해주겠다면서 방에 들어오셔서는 귀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형님 자신은 귀신을 잘 본다고 끼가 좀 있다고 고모님은 무당이시고 할아버지는 박수를 하셨다고 아무튼 그런 집안 사람이라고 자기는 신내림을 거부하고 힘들게 산다고 하셨어요. 이 형님은 손금을 잘 보세요. 남들과 다르게 보는 게 문제지만 손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 있었던 어떤 일이 보인대요. 어느 날은 친구 손금을 보니까 죽은 아기가 보였대요. 손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낙태를 했었대요.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랑 자기만의 비밀을 이 형님은 손금 하나로 맞추는 그런 분이세요. 아무튼 다시 말을 하자면 형님이 자고 있었는데 방에서 핸드폰 조명이 계속 켜져 있었대요. 폰 밖에 버튼을 누르면 액정에 조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그랬대요. 문자 온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자는 척하고 실눈으로 보니까 어떤 여자 꼬마애가 핸드폰 앞에서 핸드폰 장난을 치더래요. 나중에는 벨소리까지 켜는 장난을 치더래요. 형님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꼬마애가 나중에 자기 팔에 누워 있었대요. 그렇게 아침에 뜰 때까지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 방 창문 앞쪽에 또 다른 귀신이 카운터 방 쪽으로 가더래요.
형님은 제가 그 귀신 보고 심장마비로 죽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형님은 귀신이 누워 있어서 몸을 꿈쩍도 못 하셨대요. 그래서 못 도와주셨대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패닉 상태로 빠졌어요. 방 안에 창문을 잠그고 커튼도 치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 커튼은 걷혀 있고 할아버지 귀신 보고 무서워서 형님한테 오늘부터 집에서 자겠다고 가게 정리하고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낮에 정리를 다 하고 저녁까지 정리를 마쳤어요. 10시까지 빡세게 마무리하고 콜택시를 불러가려고 하니까 형님이 집까지 태워주신다고 해서 차에 올라탔어요. 차에 타고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쪽에 뭔가가 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빨리 가자고 조르고 난리를 부렸어요. 형님은 알겠다면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셨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형님은 겁 많은 놈이라고 놀리시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니 저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봤냐? 아냐, 못 봤으면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전 형님 보고 장난하지 말라며 또 앙탈을 부렸어요. 저희가 가는 도로가 해변 도로였어요. 꼬불꼬불하고 바다가 보이고 바위도 많이 보이고 아무튼 해변 도로로 가고 있었는데 또 형님이 못 봤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하니까 형님이 계속 여자 꼬마가 꺾이는 길마다 서 있다는 거예요. 코너 꺾으면 서 있고 또 꺾으면 또 서 있고 전 못 봤는데 계속 서 있다는 거예요. 전 또 기절할 뻔했고 형님은 집 앞에서 절 깨우셨어요. 집에 도착했다고. 전 다리에 힘이 풀려 차에서 쉬다가 올라갔어요. 그날 이후 전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어요. 9번째 이야기, 편지 때문에 화가 났다. 미국으로 이민 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미국에서는 아버지, 저, 남동생, 고모님, 그리고 사촌 2명과 함께 살고 있어요. 미국에 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엄마의 49제를 치르러 한국에 가게 되었죠. 사실 저는 엄마를 많이 싫어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몸이 아프셨고 정신병도 있어 저는 학대를 받으며 자랐어요. 아빠는 제가 엄마를 닮아간다고 하셨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대들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도 저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49제를 치르기 전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쓰라는 스님의 말씀에 저는 엄마에 대한 모든 나쁜 말을 편지에 썼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썼죠. 49제 당일 스님은 그 편지를 태워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49제가 끝나고 안산에 있는 작은 아빠 집에 갔을 때 너무 피곤해서 씻지도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가위에 눌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팔과 다리가 쇠사슬에 묶인 듯 올라가고 침대 끝에는 시커먼 물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물체를 보는 동안 저는 엄마에게 쓴 편지를 떠올리고 그 침대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엄마라고 느꼈습니다. 아빠가 방에 들어오셨을 때 가위는 풀렸고 저는 울며 방을 뛰쳐나와 아빠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그 편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엎드린 자세로 쫓아오는 여자. 그날 밤 택시 운전사 아저씨는 손님을 찾아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택시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주택가 골목길을 달리다가 젊은 여성 한 명이 손을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서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녀를 태웠어요. 하지만 그녀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은 병원 환자복이었거든요. 그녀는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택시기사에게 길을 안내했어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 다시 왼쪽으로. 그녀의 안내에 따라 가다 보니 결국 같은 장소를 빙빙 돌고 있었어요. 화가 난 택시기사 아저씨는 당장 내려 라고 소리쳐 그녀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이상한 여자인가 하며 중얼거리며 출발했습니다. 그 순간 백미러로 그녀가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무서운 속도로 택시를 뒤쫓아오는 것을 봤어요. 공포에 질린 아저씨는 필사적으로 달아났고 나중에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여자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 부근에 있던 병원에서 화재 사고가 나 입원해 있던 젊은 여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연기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바닥에 엎드린 채 병원 복도를 빙글빙글 돌다가 사망했다고 해요. 11번째 이야기, 삼풍백화점.
1995년 6월 29일 오전 3시경 삼풍 아파트에 사는 어떤 아줌마가 아들과 함께 삼풍 백화점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물건을 사고 나서 꼭대기층에 있는 한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자리에 앉고 주문을 하려는 찰나 아들이 갑자기 시끄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는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식당에서 울면 혼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시끄럽게 울자 아줌마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식당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이 식당이 싫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밖으로 나와도 계속 울자 결국 백화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서는 아이를 심하게 혼냈고 저녁 준비를 마치고 드라마를 보려고 했지만 뉴스 속보가 드라마 대신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뉴스를 보았는데 자신이 그날 갔던 백화점이 붕괴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아들에게 왜 그렇게 울었는지 이유를 물었더니 아들이 한 말이 사람들 등 뒤에 검은 게 막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게 엄마 등에도 있었어. 12번째 이야기 봉봉 주세요. 군대 최전방 부대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졸린 탓에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옆에서 한 아이가 아저씨의 바지를 잡고 흔들며 아저씨 저 건빵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건빵이 없다고 생각해. 건빵이 없는데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저씨 왼쪽 주머니에 있잖아요. 라고 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 정말 건빵이 있었어요. 아저씨는 아이에게 건빵을 주고 어서 가라고 했죠. 다음 날 그 아저씨가 다시 보초를 서는데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나 아저씨 봉봉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봉봉이 없다고 했는데 아이가 오른쪽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봤더니 봉봉이 있었어요. 아저씨가 봉봉을 건네려고 하자 아이가 아저씨 봉봉 따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봉봉을 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들어 깨어났는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상사가 깨워준 건데 아저씨는 자신이 수류탄을 들고 안전핀을 뽑으려고 한 자신의 행동에 놀랐어요. 상사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13번째 이야기 부적을 태우다. 저는 어릴 때 정말 겁이 많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살 때 옆집 누나들이 저를 귀여워해 줄 때였죠. 어머니가 저를 냉장고 위에 올려놓으면 저는 거기서 기어서 누나들에게 갔어요. 그때도 냉장고 위가 무섭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무당을 싫어하게 된 것은 6살 때부터였어요. 어느 날 동네 형들과 옆 동네 놀이터에 갔어요. 그곳에서 탁구공 야구를 하다가 제가 타자로 나서서 공을 치는데 그 공이 어느 집 담장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형들이 제가 친 공이니 제가 찾아오라고 해서 그 집 문으로 갔는데 철문은 잠겨 있고 아무도 응답이 없었어요. 담벼락 옆에 작은 구멍이 있길래 그곳으로 기어 들어갔죠. 그 집 마당은 넓고 연못도 있는 큰 집이었어요. 그리고 탁구공 옆에는 예쁘게 생긴 빨간 천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주워서 형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봉투를 집어든 순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봉투는 빨간 천으로 만들어져 있고 금색 실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그곳에는 무서운 그림들과 불상이 있었고 방 안은 향냄새와 촛불로 가득했어요. 그때 갑자기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달려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라 도망쳤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형들과 함께 무작정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들이 왜 그렇게 놀랐냐고 물어보니 저는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그 빨간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죠. 형 중에 하나가 그 봉투가 부적이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그 부적을 태우고 잘 때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면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서 부적을 태웠어요. 그날 밤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후로도 밤마다 할머니 귀신을 보고 울었어요. 결국 시골 할머니 집에 가서 지내고 나서야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처음엔 그 할머니를 계속 보았지만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한 이후로는 안심할 수 있었어요. 14번째 이야기 거울괴담.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부천에 있는 정명고등학교 근처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집입니다. 이전에 반지하에서 살면서 겪었던 여러 불편함과 몸에 좋지 않은 환경을 경험한 후 저는 이번에는 절대로 1층도 싫다는 생각으로 가능한 높은 곳에 살기로 마음먹었죠. 결국 이틀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집을 찾은 결과
현재는 3층에서 만족스럽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사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지만 이전에 지하방에서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이나 이상한 소리들, 비정상적인 일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몸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정말 기뻐요. 혼자 살기 때문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사 날에 짐을 싸고 이사를 하고 그날 바로 짐을 정리하는 당일치기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분명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였죠. 짐이나 가재 도구를 전혀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이사를 마친 후 몇 가지 빼먹고 온 물건들이 있어 다시 이전 집으로 가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짐을 모두 내리고 정리하고 빨래도 하고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집이라 상당히 지저분했기 때문에 청소도 했죠. 그러다 보니 이사한 다음 날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첫날은 친구와 함께 잤어요. 다음 날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반지하 집이었기 때문에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피고 이불도 축축해지고 자주 입지 않는 옷에도 냄새가 나서 모든 이불, 옷, 침대볼을 세탁기에 돌려야 했습니다. 첫날은 피곤함도 있고 친구도 함께 있어서 그런지 세상 모르고 잠들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아침 일찍부터 돌린 빨래는 다 말랐고 침대 매트리스도 햇볕에 잘 말려서 보송보송하고 좋은 냄새가 나오는 정말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는요. 한참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깨어났는데 시간을 보니 새벽 3시였어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들어가 소변을 보는데 또다시 이유 없는 공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등 뒤로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멍하게 있으면서도 그런 공포감이 느껴지면 각종 무서운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쏟아져 나와 저를 더욱더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이사 온 집이다 보니 낯설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며 TV를 켜고 약간 시끄럽게 해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 TV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있는데 화장실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잽싸게 TV 소리를 줄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전에 살던 반지하 방에서 자주 들려오던 그 소리였어요. 그것도 꼭 밤에만 들려오던 사람이 기지개를 켤 때 뼈 사이에서 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또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이사 왔는데 여기는 그 반지하 방이 아닌데 왜 이런 소리가 또 들려오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사할 때 조금이라도 몸에 붙어올까봐 일부러 굵은 소금을 몸에 뿌리고 왔는데 저뿐만 아니라 친구에게까지 뿌렸어요. 그만큼 신경 썼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온 모양입니다. 새 집에서도 달라진 게 없이 공포에 떨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소리는 뭘까? 소리는 거의 10여 분 간격으로 들려왔습니다. 하도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 소리가 나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정도였어요. 도저히 참지 못해 침대에서 일어나 방에 불을 켜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죠. 화장실 문을 닫고 몸을 돌린 순간 눈에 띄는 한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신경 썼는데도 저 거울이 따라온 거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울을 챙긴 기억이 없습니다. 새벽 4시쯤인데도 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도 거울을 챙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긴 우리가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생각해 보니 벽에 걸린 커튼을 안 가지고 와서 부랴부랴 커튼을 떼러 가기도 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으니 거울을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 바로 옆에 커튼이 달려 있었는데 거울은 챙기고 커튼은 안 챙긴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른 물건은 다 챙기고 가지고 온 기억이 나는데 유독 거울만 제 기억에, 친구의 기억에도 없는 겁니다. 거울을 보기 무서워졌습니다. 어두운 화장실의 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 무서워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거울은 제가 그 반지하 방에 처음 이사 온 날에도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원래 시와에서 살 때 가지고 있던 거울은 이사하는 도중에 없어져 버려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집에 걸려 있던 거울을 썼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이사 와서 짐을 정리할 때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거울을 벽에다 걸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재수없게 다른 사람이 썼던 거울을, 게다가 그 거울을 썼던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는데 당장 거울을 갖다 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밤에 그 거울을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거울 자체가 무서웠거든요. 방에 불을 켜고 컴퓨터를 켜고 정신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딘가에서 슬슬 바람이 불어 방문을 열기도 하고
뚝뚝뚝 하는 소리는 잊을만 하면 들려오고 아침이 되자마자 거울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에 이사할 때나 짐 정리할 땐 몰랐는데 의식하고 들어보니까 무척 무거웠어요. 빨리 어딘가에다 갖다 버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골목을 돌자마자 방어용 모래가 담겨있는 통에다 가만히 세워놨습니다. 차마 멀쩡한 거울을 깨버리지는 못하겠어서 그냥 내 집에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 길이 제가 밖에 나갈 때 항상 낯가는 길이라 아무리 그냥 지나치려 해도 항상 눈에 띄더군요. 거울은 보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제가 버릴 때는 산 쪽으로 향하게 하고 버렸는데 어느새 누군가 건드렸는지 우리 집 쪽으로 향해 있어서 항상 제가 그 골목길을 지나가면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전 더 이상 그 거울을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갈 때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보름이 지난 후에야 그 거울은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주러 갔을지 아니면 쓰레기차에 실려갔을지 모르지만 그 거울이 없어지고서야 밤중에 들리던 이상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가끔 이유 없이 느껴지던 공포심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생각일 뿐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시화에서 살 때는 그런 소리나 공포심 같은 것이 들지 않았었고 그 반지하 방에 이사와서 그런 소리나 공포심이 들었던 걸 생각하면 게다가 그 거울은 제가 산 것이 아니고 정체가 불분명한 것이라는 것. 거울이 없어지고 나서 그런 소리나 공포심이 싹 사라져버렸다는 건 역시 그 거울이 문제였던 거겠죠. 뭐 단순히 제 생각일 뿐일지도 모르지만 멀쩡하게 생긴 거울이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쓰려고 주워갔을지도 모를 텐데 주워간 사람의 집에 아무 일도 없기를 빌어봅니다. 15번째 이야기, 외갓집. 고등학교 1학년 때 외갓집에서 겪은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귀신 따위는 전혀 믿지 않았고 어떤 무서운 것들도 나를 놀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내기를 해서 밤에 혼자 학교 과학실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도 했었을 정도니까요. 외갓집은 도로 옆에 길 하나가 있는 곳에 있어요. 도로 앞에는 슈퍼와 주유소가 붙어 있고 그 아래로는 숲과 논,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솔길이 하나 있죠. 약 500m 정도 걸으면 외갓집이 나와요. 집은 할머니 댁 하나뿐이고 다른 집은 또 500m는 더 가야 나옵니다. 사실상 이웃이 없다고 보면 돼요. 가는 길에는 밭과 논, 대나무 숲, 매미나 개구리, 잡벌레 소리밖에 없고 가로등도 제대로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저는 겁이 전혀 없지만 벌레는 정말 싫어합니다. 아주 환장을 하죠. 밤에 매미 시체를 밟으면 정말 기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길이에요. 오랜만에 가는 외갓집이라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가서 재미있게 놀고 다음 날이었는데 저녁에 친척들이 왔어요. 가족들과 친척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밤바다를 보러 가신다고 했어요. 저와 친척 동생은 그냥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다른 친척 집에서 자고 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둘이 놀다가 일찍 자라고 하셨죠. 비 때문에 밖에는 못 나가고 집안에서 컴퓨터도 없이 TV만 보고 있었어요. 친척 동생이 자꾸 과자가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사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하도 심심해서 그랬는데 동생은 둘이 가도 무섭다며 자꾸만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겁이 좀 많아서 길이 으시시하다 보니 거부하는 거였죠. 길 옆으로는 논과 대나무 숲이 있어서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동생이 괜히 집가 먹고 싶으니까 형도 무서워서 못 가잖아. 이렇게 자꾸 혼자 가보라고 도발하더라고요. 겁이 전혀 없던 저는 과시할 마음으로 좋아 가보자 하고 멋진 척 나섰어요. 비가 별로 안 와서 빨리 달려가고 오자는 생각으로 우산도 안 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딱 보는 순간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비도 오고 해서 가지 말까 싶었는데 동생이 놀릴까봐 결국 갔죠. 우산 없이 그냥 달리는데 가로등은 역시나 고장 나 있어서 길이 잘 안 보였어요. 군데군데 켜진 곳도 있고 고장 난 곳도 있어서 가는 길에 비가 더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씨, 망했네 하면서 얼른 과자를 사고 집으로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굉장히 세게 치는 거예요. 에이씨, 번개까지 치네 하고 또 달리는데 중간쯤 가면 가로등이 연달아 고장 나 있고 길 옆쪽이 뭉개져 있어 조심해야 되는데 누가 뭉개진 길로 뭔가를 던지는 거예요. 잘 보이진 않는데 날아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위에서요. 보니까 가로등 위에서 뭔가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가로등이 고장 나서 보이진 않았는데 돌멩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떨어지는 거였어요. 저는 이 가로등이 무너질라나 하고 가로등을 발로 몇 번 차봤는데 이상 없길래 뭐지? 하고 있는데 번개가 또 굉장히 세게 치더라고요. 순간 가로등 위를 봤는데 어떤 여자가 원숭이처럼 거꾸로 가로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번개가 치면 굉장한 소리가 난 다음에 몇 초간 번쩍번쩍 거리잖아요. 근데 번쩍거릴 때마다 그 여자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웃었다가 찡그렸다가 무표정이 되고 진짜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한 5초 정도는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번쩍거리는 게 없어지자 그 귀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두우니까요. 순간 정신을 차리고 너무 무서워서 우억 소리 지르고 달렸어요.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소리를 막 지르면서 현관을 몸통으로 쳐받았어요. 동생이 정신 나갔냐고 귀신이라도 봤냐고 그러더라고요. 친척 동생이 무서워할까봐 말은 안 했어요. 진짜 반 정신 나간 채로 그날 방에서 저랑 친척 동생 둘이 자는데 친척 동생은 자고 전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로 대나무 숲이거든요. 진짜 대나무 숲바람에 날리는 소리도 기분 나쁘고 무서워서 누워만 있었는데 창문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움직이면 죽겠다 싶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는데 진짜 이 소리는 들어본 사람만 아는데 바람에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소리 있거든요. 그 소리랑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라고요. 대나무 숲 흔들리는 소리랑 노래소리가 섞여서 노래소리가 굉장히 떨리게 들리더라고요. 한참 노래 부르다가 창문 똑똑. 처음에는 똑같은 음정으로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하다가 나중에는 웃음소리가 계속 커지더니 아까 뒤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진짜 오줌 쌀 뻔했어요. 그날 여름이었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땀 흘리면서 날 새던 거 생각하면요. 화장실도 못 가고요. 그날 아침에 전화벨 소리도 어찌나 무서웠는지요. 전화도 안 받고 계속 엄마가 올 때까지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와서 전화도 못 받고 아직도 자냐고 하길래 한숨도 못 잤다고 기진맥진해서 있었는데 친척 동생이 노랫소리 들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 자는 줄 알고 못 깨웠다고요. 그래요. 친척 동생도 노랫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도 밤새다고 하네요. 가족들한테 말은 안 했고 제가 빨리 가자고 엄청 졸라서 겨우 올라왔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고장 난 가로등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고요.